계속되는 저금리에 워낙 재테크가 어렵다 보니 최근 일부 은행들이 출시한 금리 3%대 적금 상품에 고객들이 몰리고 있습니다.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이 원유 감산에 합의하면서 국제유가가 이틀째 급등해 $50대로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60를 넘기기는 힘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명품 유치에 실패한 신규 면세점들이 유커를 잡기 위해 K뷰티로 면세점을 채웠지만 무더기 적자만 기록했습니다. P2B 금융과 저축은행이 연계한 금융사업이 번번이 무산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과거 대규모 부실 사태를 겪은 저축은행에 대한 당국의 낙인 때문에 사업 추진이 무산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일 생경제연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저금리 상황이 오래되다 보니 이제 예적금 상품의 금리가 연 3%만 돼도 높게 느껴지는데요. 막상 만기 때 돌려받는 이자를 계산해보면 3% 금리 적금에 1년간 매달 10만 원을 납입해봐도 받는 이자는 15,000원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워낙 재테크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 최근 일부 은행들이 출시한 3%대 특판 상품에 고객들의 발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정훈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은행은 어제 민영화 성공을 기념해 더 강한 예적금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이 상품은 영업점에서도 가입 가능하지만 오픈마켓 11번가를 통해 가입하면 적금의 경우 조건 없이 연 3% 금리를 제공합니다. 출시 첫날인 어제 11번가 하피코너에서 오전 11시부터 판매를 시작했는데 약 4시간 만에 하루 판매분 1,100자가 완판됐습니다. 11번가 앱에서 가입을 신청하면 인증번호를 받아 다시 우리은행 스마트뱅킹에 접속하거나 영업점을 방문해야 합니다. 다소 번거로울 수 있지만 조건 없는 3% 금리 기회에 고객이 몰린 겁니다. 수협은행이 지난달부터 판매하고 있는 SH 내가 만든 적금도 연 3%가 넘는 금리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최초 고객, 카드 실적 등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하면 최고 연 3.3% 금리를 제공하는데 지난 한 달간 8,000좌가 팔렸습니다. 120여 개 점포를 가진 수협은행 입장에서는 대흥행을 한 셈입니다. 기업은행은 지난달 아이원 300적금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연 4.3%의 금리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진행했습니다. 지난달 15,600좌 넘게 팔렸는데 이벤트가 없던 10월과 비교하면 6배가 넘습니다. 당첨된 일부 가입자만 4.3%의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저축은행에서도 찾기 힘든 기회에 고객들의 발길이 쏟아진 겁니다. 서울경제TV 정원규입니다. 네, 어제 새벽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이 원유 감산에 합의하면서 국제유가가 이틀째 올라 배럴당 $50대로 올라섰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의 경우 이틀 동안 10% 넘게 올랐는데요. 국제유가가 이렇게 급등했지만 $60를 넘기기는 힘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박미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유가가 석유 수출국 기구 감산 합의에 힘입어 이틀 연속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내년 1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전일 대비 3.3%, 1달러 62센트 오른 51달러 6센트에 마감했습니다. 어제 새벽 감산 소식이 전해진 직후 WTI는 9.3% 급등해 5주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데 이어 오늘도 추가 상승한 겁니다. 런던 IC 선물 시장의 브렌트유 선물도 전날 급등한 데 이어 2달러 10센트 상승하며 배럴당 53달러 94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는 지난해 7월 이후 1년 5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국내 주유소 가격에 영향을 주는 두바이유도 배럴당 49달러대로 집계됐습니다. 오펙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달 30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정례회의에서 하루 최대 생산량을 3,250만 배럴로 한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8년 만의 합의로 하루 120만 배럴 줄어든 규모입니다.
감산 합의 직후 오펙은 내년도 유가 전망치를 배럴당 55에서 60달러로 전망했습니다. 국내 정유업계에서는 오펙의 영향력이 줄어든 상황에서 감산 합의가 과거만큼 국제 유가에 큰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미국의 차기 에너지 장관으로 거론되는 석유 재벌 해럴드 햄은 미국의 산유량을 배로 늘릴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정유업계에서는 미국 셰일 등의 영향으로 국제유가가 60달러는 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으며 감산 합의가 지켜지지 않는다면 다시 하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서울경제TV 박미라입니다. 신규 면세점들이 명품 유치에 난항을 겪으면서 무더기 적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들은 이미 한계가 드러난 K뷰티만을 고집하고 있어 적자 탈출은 요원해 보입니다. 이보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두타 면세점은 이달부터 새벽 2시였던 폐점 시간을 자정으로 앞당기면서 경쟁업체와의 최대 차별점으로 꼽았던 올빼미 영업을 접었습니다. 대신 국내 면세점 중 가장 많은 170여 개 국내 화장품 브랜드 매장을 바탕으로 K뷰티 메카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두타 면세점이 전략을 바꾼 것은 누적된 영업 적자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두타는 이미 반기 기준 영업 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3분기 누적으로도 큰 폭의 영업 적자를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은 다른 신규 면세점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손으로 불리는 유커를 잡기 위해 면세점의 명품 브랜드 입점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신라 아이파크 면세점과 신세계 면세점이 루이비통의 입점을 따낸 것을 제외하면 신규 면세점은 모두 샤넬, 루이비통, 에르메스 3대 명품 유치에 실패했습니다. 신규 면세점들은 명품 브랜드의 빈자리를 K뷰티로 채웠습니다. 매출 상위 10위권 내 8개 브랜드가 K뷰티 브랜드일 정도로 신규 면세점의 초기 정착에 K뷰티가 힘을 보탰지만 결과는 3분기 누적, 무더기 적자였습니다. 신규 면세점들은 명품 브랜드 유치를 꾸준하게 시도하고 있지만 콧대 높은 명품 브랜드를 잡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게다가 내년에는 4개 면세점이 더 추가돼 브랜드 가치를 위해 국가별 매장 수를 한정하는 것으로 알려진 명품 브랜드를 유치하기란 한층 더 힘들 것으로 분석됩니다. 명품 브랜드는 들어오지 않고 돈벌이가 되지 않는 K뷰티만 붙잡고 있는 한 신규 면세점의 적자 탈출은 어려워 보입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개인 대 개인 대출을 뜻하는 P2P 금융과 시중은행이 연계해 만든 서비스는 당국의 허가를 받아 성공적으로 영업 중이지만 P2P 금융과 저축은행이 연계한 금융 서비스는 번번이 무산되고 있습니다. 이 업계에서는 저축은행에 대한 당국의 불안감 때문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김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웰컴저축은행과 연계해 지난 4월 출범한 P2P 기업 랜더스는 지난 1일 사업 중단을 결정하고 홈페이지를 닫았습니다. 애초에 랜더스는 온라인 플랫폼으로 모금과 대출 업무를, 웰컴저축은행은 신용평가와 대출 심사를 맡는 기관 연계형 상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업 모델이 법률상 적합한지, 수익을 제대로 낼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다 결국 영업을 중단했습니다. 랜더스와 웰컴저축은행은 수익성에 대한 의문이 가장 큰 중단 요인이라는 입장이지만 업계의 의견은 좀 다릅니다.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과의 협업을 탐탁치 않게 여기는 당국 눈치를 보느라 검토만 하다 그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저축은행 P2P 연계 모델이 당국의 규제에 가로막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P2P 금융업체 서리컷의 경우 저축은행으로부터 투자받아 대출해주는 형태의 상품을 준비했지만 당국의 반대로 무산돼 다른 방식을 택했습니다. 업무 협약을 맺고 상품을 개발하던 현대저축은행과 파펀딩, 동부저축은행과 테라펀딩, 대신저축은행과 투게더앱스 등도 P2P 가이드라인과 당국의 유권 해석 문제로 상품을 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P2P 연계 모델에 부정적인 것은 과거 대규모 부실 사태를 겪은 저축은행에 대한 낙인 때문이라는 것이 업계의 중론입니다. P2P 협회 관계자는 저축은행 중앙회와 함께 법률 해석 자료를 준비해 당국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고 말했지만 저축은행에 대한 당국의 태도가 바뀔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이한 2016 공공주택 주거복지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올해는 공공주택 입주민뿐만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가 참여해 새로운 주거공간으로 떠오른 공공임대주택을 다양하게 체험해보는 기회가 됐습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구 서울무역전시장에서 2016 공공주택 주거복지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함께 살아 좋은 서울이란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서울시와 SH공사가 공공주택 정책과 주거복지 프로그램을 소개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소외계층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공공주택에 대한 편견을 깨고 공공주택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삶의 근간으로서의 이 공공주택, 공공임대주택을 좀 더 확대하고 그 질을 높일 것인가에 대한 많은 또 아이디어가 속출하고 그것을 우리가 수용해서 주택의 고민으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도시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는 공공주택 입주민을 대상으로 열렸지만 올해는 서울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대체로 보니까 만족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기회를 자주 갖고 자주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희망, 체험, 나눔, 어울림 4가지 주제를 바탕으로 다양한 체험 행사도 마련됐습니다. 희망누리 부스에서는 기존 공공주택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나에게 맞는 공공주택 찾아보기 체험이 진행됐습니다. 이곳에서는 소외계층을 위한 일자리 상담도 함께 열렸습니다. 어울림누리 부스에서는 함께 어우러져 사는 삶을 실현한다는 의미로 축하 공연과 사랑의 합동 결혼식이 진행됐습니다. 사랑의 결혼식은 사전에 신청받은 부부 5쌍의 예식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행사는 내일까지 진행됩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실질 국내 총생산 잠정치에 따르면 3분기 GDP는 377조 6천여억 원으로 전분기보다 0.6%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는 0.7%로 발표됐던 속보치보다 0.1%포인트 하락한 것입니다. 삼성 갤럭시 노트 7 리콜과 자동차 업계의 파업으로 제조업이 7년 6개월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인 마이너스 0.9%를 기록했습니다. 건설 투자는 3.5% 증가해 3분기 속보치 3.9%보다 낮아졌고 설비 투자는 속보치에서 0.1% 감소로 집계됐지만 0.2% 증가로 수정됐습니다. 수출은 반도체와 화학제품 등이 늘어 0.6%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속보치 0.8%보다는 증가세가 둔화됐습니다. 3분기 국민 총소득도 0.4% 줄어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2분기 연속 감소세를 지속했습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 추격자인 일본 도시바와의 격차를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렸습니다. 반도체 전자상거래 사이트 디램 익스체인지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올해 3분기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 37억 4,4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려 점유율 36.6%를 기록했습니다. 도시바는 같은 기간 20억 2,6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리면서 19.8%의 점유율을 나타냈습니다. 이로써 삼성과 도시바의 격차는 전분기 16.2%포인트에서 3분기에는 16.8%포인트로 커졌습니다. 삼성이 낸드 플래시 시장에서 독주하는 것은 3차원 V낸드 적층 기술을 비롯해 첨단 낸드 플래시 제품 양산력에서 경쟁 업체들을 압도하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삼성과 도시바에 이어 점유율 3위는 웨스턴 디지털로 샌디스크를 합병한 효과 덕분에 전분기 대비 매출을 26.7%나 늘렸습니다. SK하이닉스는 점유율을 전분기보다 0.1%포인트 높인 10.4%로 끌어올리면서 마이크론을 제치고 5위에서 4위로 올라섰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보험사에 인허가 취소를 포함해 역대 최고 수준의 중징계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달 28일 삼성, 한화, 교보, 알리안츠생명 등 4개 생보사에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관련한 예정 제재 조치를 통보했습니다. 금감원이 통보한 징계 수위는 기관에 대해서는 최소 과징금 과태료 부과부터 영업 일부 정지와 인허가 등록 취소까지 포함됐습니다. CEO 등 임직원에 대해서는 문책 경고와 해임 권고를 예고했습니다. 인허가 취소와 CEO 해임 권고는 생보사에 대한 역대 최고 수준의 제재 조치입니다. 인허가 등록이 취소되면 보험사는 더는 영업을 할 수 없어 아예 회사 문을 닫아야 한다는 얘기고 CEO의 경우 문책 경고만 받아도 현 대표이사가 연임할 수 없습니다.
금감원의 제재 예고 통보를 받은 4개 보험사는 오는 8일까지 중징계 조치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금감원은 이를 참고로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전업투자자문사의 전체 계약액이 급감하고 절반 이상은 적자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 말 기준 159개 전업투자자문사의 총 계약액이 16조 3천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6월 말과 비교하면 1년 3개월 만에 57.6% 급감한 것입니다. 올해 6월 말과 비교해도 8.4% 감소했습니다. 기관 투자자의 계약 해지로 1조 8천억 원이 줄고 기존 4개사가 전문 사무집합 투자업자로 전환하는 바람에 5천억 원이 추가로 감소했습니다. 회사별로도 실적이 좋지 않았습니다. 159개 투자 자문사 중 절반을 넘는 88곳은 올 3분기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3분기 순이익은 146억 원으로 전분기 대비 10억 원 증가했습니다. 계약액 감소로 영업수익이 26억 원 줄어든 가운데 고유재산 운용 손실을 77억 원, 영업비용을 68억 원으로 줄인 덕분입니다. 일거리가 줄자 대신 비용을 절감해 손익을 맞춘 셈입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다음 주부터 강남구 개포주공 4단지와 서초구 서초우성 1차, 방배 3구역,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등 4곳의 재건축 조합에 대해 운영 실태 점검에 나섭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은 전주보다 0.02% 내려 2년 만에 하락했습니다. 113 대책 등 부동산 규제 여파로 재건축 아파트 값이 0.25% 떨어지며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이동통신업계가 오는 3일 서울 도심에서 열리는 6차 촛불 집회를 앞두고 통신망 증설에 나섭니다. 이 통사들은 집회 지역인 광화문 일대에 이동형 차량 기지국을 배치하는 등 통신 수용량을 평소보다 5배 늘리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말 양주, 화성, 평택에서 의심 신고가 접수된 닭 오리 농가 4곳이 모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AI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 AI 감염이 확인된 양계 농가는 총 9곳으로 늘었습니다.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지면서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이맘때면 자동차도 본격적으로 월동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겨울철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내 차의 수명이 좌우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센즈라이프에서는 겨울에도 안전하게 내 차를 위한 월동 준비에 대해 소개합니다. 강추위와 잦은 폭설로 겨울철에는 사소한 부주의도 큰 사고로 번질 수 있는데요. 때문에 어느 때보다 자동차 관리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계절입니다. 실제로 보험개발원이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년간 겨울철 자동차 사고 특징을 분석한 결과 겨울철 사고 발생률이 24.6%로 가장 높았고 그중에서도 12월에 사고가 가장 자주 났습니다. 사고 유형은 빙판길 운행 사고와 쌓인 눈들로 인한 중앙선 침범, 배터리 방전 사고 등 다양했는데요. 그만큼 겨울철은 도로 사정과 날씨 등으로 자동차 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운행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본격 혹한의 겨울이 오기 전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내 차를 점검하는 것은 이제 필수가 됐습니다. 병원에 가서 이제 미리 진료 건강검진 받듯이 차량도 이제 겨울 되기 직전에 배터리 상태라든가 구동액 점검, 그다음에 타이어 점검을 함으로써 이제 겨울철 한 주기를 이제 되게 이제 편안하게 안심하고 나을 수 있는 거죠. 이게 우선 온도 변화에 민감한 냉각수를 살펴봐야 합니다. 여름에 냉각수를 보충했다면 이 냉각수가 추운 영하의 날씨에 얼어붙으면서 엔진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격 추위가 오기 전 정비소에 가서 부동액을 측정하고 적정 수치 이하일 경우 부동액을 교환해야 합니다. 겨울철에는 부동액의 비율을 높여 50대 50으로 희석하는 것이 좋고
추운 지역일 경우 부동액의 비율을 60까지 높이는 것이 좋습니다. 타이어 점검도 이맘때면 꼭 해야 합니다. 겨울철에는 공기가 수축해 타이어의 공기압이 낮아지곤 하는데 이를 방치하면 눈길이나 빙판길에서 자칫 큰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겨울철에는 타이어 공기압을 평소보다 10% 정도 더 높게 넣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차 아랫부분은 눈에 띄지 않아 세차를 할 때도 그냥 넘어가기 쉬운 부분인데요. 겨울철에는 길에 눈이 쌓이는 것을 막기 위해 염화칼슘을 뿌려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염화칼슘에 차체가 오래 노출되면 차 부식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 하부 세차도 꼼꼼히 해줘야 합니다. 이 하부 세차는 겨울철에 항상 염화칼슘 묻으면은 항상 청소해 주시는 게 가장 바람직하죠. 장기적으로 했을 때 하부 세차, 하부를 관리해주고 안 해주고의 차이는 차 띄어놨을 때 부식 정도가 틀려져요. 방전에 대한 대비도 필요한데요. 추운 날씨 탓에 겨울에는 자동차 실내 열선 시트나 히터 등 온열 장치를 자주 사용하게 되는 만큼 배터리 소모량이 증가합니다. 이런 가운데 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지면 배터리가 자연 방전돼 시동이 안 걸리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배터리 방전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매일 10분 정도 가볍게 운행해주고 가급적 실내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량을 구매한 지 3년 정도 지났다면 겨울이 오기 전 배터리 점검을 받는 것도 필요합니다. 추운 겨울이 오면 사람들이 따뜻한 옷을 껴입는 것처럼 자동차도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 가까운 정비소에 들러 안전도 잡고 소중한 내 차의 수명도 늘리는 것은 어떨까요?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허수진입니다. 이번 주말 대체로 맑은 날씨 속에 오늘보다 기온이 오르겠고요. 또 예년 이맘때 기온도 조금 웃돌면서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다만 일교차에는 주의하셔야겠는데요. 토요일은 내일 서울의 경우 일교차가 9도, 강릉은 무려 14도까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이럴 때는 감기에 걸리기 쉬우니까요. 체온 조절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서울, 경기, 강원, 영서 지역은 내일 미세먼지에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안정된 고기압권 내에서 국내에서 발생한 대기 오염물질이 정체하고 축적되면서 미세먼지 농도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이겠는데요.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호흡기 건강관리에도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보이고 있는데요. 내일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그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에서 대체로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는 나절 예보로 알아보겠습니다. 내일은 일교차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은 1도, 춘천 영하 2도로 예상되고요. 낮 기온은 1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는 곳이 많아서 체온 조절에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남부지방 역시 맑은 하늘을 볼 수 있겠고요. 광주의 아침 기온은 1도, 대구 0도, 낮 기온은 대구 12도, 광주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상으로도 구름만 다소 지나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으로 최고 2.5m로 약간 높게 일겠고요. 그 밖에 해상에서는 대체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일요일 오후에는 제주도와 남해안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월요일과 수요일에는 중부지방으로 비나 눈이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대통령 탄핵과 조기 퇴진 사이서 서로 공 넘기기 하며 정치적 셈법에만 몰두하는 국회의 모습은 실망스럽기만 합니다. 벌써 6번째 추위를 무릅쓰고 거리로 나올 채비를 하는 국민은 대체 어디에 기대해야 하는 걸까요? 생경제현장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